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찾아드리는 복지나라 TV입니다. 정부가 2026년 하위 50% 노인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지 13년 만에 40만 원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요. 내년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우리 구독자 어르신분들은 주변에 지인이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어렵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기초연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도통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돈을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을 포함해 부동산, 자동차 등 여러 자산이 평가되는데 이를 모두 종합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이 포함되어 증가합니다. 그래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두더라도 자산평가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 불필요하게 돈을 인출할 필요 없으니 안심하세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금융재산과 비금융재산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은행예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되고 비금융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금융재산, 특히 은행에 지니는 저축액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통장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 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출금 통장인데요. 이 통장은 수시로 돈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런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적금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목돈을 저축해두고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는 이 통장의 최종 잔액 또는 총 합계를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산정하게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재산을 이야기할 때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항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은행에 있는 예금과 저축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씩 이루어집니다.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가 조회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반기 조사에서는 수급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다가 하반기 조사에서 다시 수급 자격을 얻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서 이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리는 계산식은 근로소득이나 다른 재산 없이 오직 은행에 저축한 돈만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지니 이 점 유념해주세요. 우선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존해주기 위해 무조건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2천만 원 공제는 기초연금 계산 시 특별히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이 있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자산은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자산평가 기준에 맞춰 정해진 비율일 뿐이죠.
그럼 8천만 원에 4%를 적용하면 1년 동안의 소득으로 320만 원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은 기초연금에서 인정하는 연소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월소득이죠. 그래서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은 약 26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1억 원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월 26만 6천 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원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뿐만 아니라 이자로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에 5% 이자를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5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눠서 월 단위로 계산하면 한 달에 41만 600원이 이자로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4만 원은 공제되기 때문에 41만 600원에서 4만 원을 뺀 37만 600원이 실제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이자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원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과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월 26만 6천 원이었죠. 여기에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 37만 600원을 더하면 총 소득 인정액은 64만 2천 원이 됩니다. 즉, 통장에 1억 원이 있을 때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총 소득 인정액은 64만 2천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금융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213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이어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은 소득 인정액 계산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적금에 대한 이자율을 살펴보면 요즘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고 해도 5%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또 자유입출금 통장의 경우 이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략 0.01% 정도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계산에서는 자유입출금 통장을 제외하고 예적금 통장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적금 통장에만 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 기준에 대해 복잡한 계산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중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것이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나라TV였습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금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41만 3명원인데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또한 앞으로의 정책으로 기초연금 인상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요. 재취업 지원이나 금융교육, 저렴한 주택, 공급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원이 어르신들을 돕는 중요한 방법이니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